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등교 이튿날 고3 학생들이 전국 1,800여 개 학교에서 일제히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입니다. 대구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학년 학생 100여 명이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물속에 녹아있는 항생물질을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 주인공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경원 선임연구원을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인천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관내 코인 노래방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코인 노래방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로 보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에 노래 연습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아예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강제성으로 둘 수칙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3학년의 첫 등교가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선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다음 주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1, 2학년과 초중등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하면 현장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고 또 미뤄진 끝에 첫 등교를 하는 고3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무리를 지어옵니다. 정문에서부터 거리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느라 분주합니다. 거리두기 하고 가자. 거리두기 하자. 건물에 들어가기 전 일일이 체온을 재는 곳에서도 한 줄로 들어가라는 선생님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한 줄, 한 줄. 교실에서는 마치 시험 기간처럼 책상 간격을 모두 띄워놨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잠시,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또다시 3, 4, 5 모입니다. 사물함에 짐을 놓으려 해도 화장실을 가려 해도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수업이 있을 때마다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답답한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내리는 학생이 종종 목격됐고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며 관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밥을 먹는 급식 시간에도 이동하는 아이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애들끼리는 밥 먹으면서 마스크는 다 벗고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나마 지금은 등교 학생이 적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등교하기 시작하면 학교가 더욱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어렵고 동선이 복잡해질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분반 수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더 철저한 지도는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서 지키기가 올 한 해 학교 풍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지 않은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은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분위별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0% 증가에 그친 149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10.3%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임시 일용직 등의 취업자 감소로 근로소득이 3.3% 감소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5만 8천 원으로 6.3% 증가해
분위별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 소비 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 소비 지출은 월 평균 287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항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의 소비가 28% 비율로 감소폭이 컸고 교육 26.3%, 오락문화 25.6%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소비 지출이 월 평균 148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어 역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월 평균 468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 특히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시일용직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인데요. 정부가 이들에게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구직자 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면 그나마 몇 달은 버티겠는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돈을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취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월 50만 원을 길게는 6개월 지급하는데 보험 기금과는 별개로 정부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 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직 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15살에서 64살까지의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18살에서 34살까지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한 거라 의무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마지막 국회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노동부는 새 국회가 열리면 그때 또 특고 가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제와 산업, 고용 분야와 관련한 모교 대화에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전쟁 중인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서비스업과 제조업 위기 확산과 실직 위기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 등 이중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인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취약 부분 긴급 지원과 적기 재정 정책이 중요하지만 중장기로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는 규제 혁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의료진 감염이 발생한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한 역학조사 대상 기간을 늘려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간호사 4명 중 1명이 지난 9일 지인들과 만나 강남역 일대 주점과 노래방을 방문한 이후 일행 2명이 추가 확진된 만큼 확진 간호사의 지난 7일 동선부터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확진자가 삼성 서울병원의 최초 감염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역학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밀폐되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에서 먼저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노래방과 삼성 서울병원 감염 사이 선후 관계를 살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업무 협약식을 열고 첨단 산업기술 확보와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부지 확보와 개발, 부지 내 관련 연구 및 산업 기반 마련 등을 협력합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9,980억 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술집과 노래방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증상 감염자들이 여전히 지역 곳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1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입니다. 3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명대로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겠죠. 지금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안양 그 작고화 식당 등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확산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3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감염 경로를 보면 클럽이나 코인 노래방, 룸 주점 같은 유흥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문제는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카페나 음식점도 비슷한 환경인 곳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고 그 안에 어떤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비말 전파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가 일종의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흥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테이블 간격이 비교적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가 굉장히 비교적 간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제 운영자께서 이렇게 테이블 등 시설 소독을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런 어떤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점, 클럽 같은 곳이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방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코로나19의 특성상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자가 많아서 숨은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층에서 무증상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젊은 층은 실제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젊은 층 내에서도 사람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이제 면역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역효과를 나타내면서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 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안심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정부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이태원 클럽발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통제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서민 경제와 크게 관련성이 없는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서민 경제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완벽하게 제한이나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만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 2학년 등이 등교하는데요. 격주 수업을 비롯해서 분반이나 미러링 수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식사 시간 이외에는 뭐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어제만 해도 전국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127명이 귀가 조치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발열 등 호흡기 임상 증상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등교를 금지해야 되고, 더군다나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특이한 특성이 이제 설사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도 등교 금지와 함께 그 화장실 등 학교 내 공용 시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차라리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시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일부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학교 내 거리두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등교 수업만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 방역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을 서두에 강조해 주셨는데, 더워질수록 교내에서 마스크 쓰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고 실습하던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실제로 어제의 경우에는 미용 실습 수업 중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되 환기를 자주 시켜가지고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거를 막게 되고, 그리고 쾌적하게 만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뭐 대안 방법도 있는데, KF94보다는 비교적 이 착용감이 용이한 KF80을 또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예. 네. 그리고 일회용 필터를 삽입할 수 있는 면 마스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면 밀착이 잘 안 되는 치과용 마스크 같은 거는 실제로 이제 방어능이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어능이 검증돼 있는 그런 마스크를, 근데 착용감이 예. 조금 더 용이한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요 며칠 일교차 큰 날씨 탓에 감기 증상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코로나19 증상 중에 설사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감기와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으로서는 감기하고 코로나19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 부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전형적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설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독감 시즌은 지났습니다. 근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열을 동반하는 게 공통점이긴 하지만, 감기는 고열을 동반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고열을 동반을 한다라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각이나 후각 장애를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코로나19의 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임상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일정 부분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것들은 쉽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고열과 설사 증상, 일단 후각마비 등을 코로나19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중시해야 할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3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파 속도는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미국도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9일 400만 명에서 12일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1일 오전 기준 미국이 159만 명, 러시아가 30만 명, 브라질이 29만 명으로 이들 세 나라가 전 세계 환자의 5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환자가 폭증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신규 확진자 수 등을 볼 때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브라질은 최근 3일 동안 하루 평균 17,000명 이상씩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하루 1,000명 가까이 나오며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특히 노조 등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장관 2명이 잇따라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물러나는 등 방역 구심마저 실종된 상태입니다. Estava fechado o hospital, abrimos 128 leitos, o hospital está superlotado. Vem gente de tudo quanto é lugar. 러시아는 하루 평균 8,000명에서 9,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검사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 러시아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За последние 3 дня отмечается наименьший прирост численности заболевших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미국은 일부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봉쇄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 50개 주 전체가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아직도 2만 명에 이르고 있어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는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That if some areas, cities, states, or what have you, jump over those various checkpoints and prematurely open up without having the capability of being able to respo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100만 명이 됐고 이후 대략 12일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증가율 면에서 보면 처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날 때는 2배였지만 이후 50%, 33%, 25%로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한 만큼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코네티컷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데요.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네티컷주가 현지 시각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경제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재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네티컷에선 이날부터 식당 소매점이 점포에 손님을 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주가 사업장 폐쇄나 주민의 이동 모임 제한 같은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알래스카주도 전날 밤 주를 전면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술집과 영화관, 체육관 등에 대해서도 수용인원 제한 없이 영업 재개를 허용합니다. 당초 4단계에 걸쳐 경제 재가동을 하기로 했으나 2단계부터 모두 건너뛰고 4단계로 시행하며 전면 정상화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은 여전히 권유되고 종교 모임은 일부 제한 조건을 달아 허용했습니다. They can have up to 10 people with strict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t religious gatherings.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는 지역은 봉쇄령을 유지하는 형태로 경제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We got a call that one of our shareholders was, or actually 2 shareholders on that floor were taken to the hospital, confirmed COVID. 볼티모어시의 한 보건 책임자는 최근 바이러스의 억제가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문을 다시 열면 위험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1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항체 형성으로 주목받았던 미 바이오 기업의 1차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과학계가 발표 하루 만에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건데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섣부른 발표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 바이오 기업 모데나의 1차 임상 결과 45명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흥분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4% 가까이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임상 결과를 치켜 세웠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researchers, and doctors, and labs, and that's coming in.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임상 참여자 45명 가운데 단 8명만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아직 효력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백신의 효과가 좋으려고 하면 중화항체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중화항체가 너무 이제 적게 생긴 거죠. 이달 초 미 FDA로부터 치료제로 첫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Gilead now has an EUA from the FDA for remdesivir. 트럼프의 공개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인 사용만을 허가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능이 입증돼야 수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렘데시비어인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요. 그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전에 백신을 만들라고 주문했다가 백신 개발에는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미 전염병 연구소장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망자 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세계과학계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만 빨리 했더라도 3만 6천 명이 목숨을 구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지난 3월 중순 이후 사람 간 접촉 감소가 감염병 확산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5월 3일까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6만 5천 명이었는데 봉쇄 조치를 일주일 빨리 했다면 사망자는 2만 9천 명이었을 것이고 2주 빨랐다면 1만 1천여 명에 그쳤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6일에 여행 제한과 집합 모임 금지, 자택 대피 등을 권고했으나 이 조치가 2주일 앞선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 사망자의 84%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또다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WHO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의료 체계가 열악한 나라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을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의 자금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버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서한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언급한 서한은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것입니다. WHO가 중국에 예속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은 물론 미국의 회원국 지위까지 제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내용입니다. 거버레우스스 총장은 WHO 연간 예산 23억 달러는 선진국의 중형 병원 예산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거버레우스스 총장은 아울러 전날 코로나19 발병 이후 하루 기준 가장 많은 10만 6천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특정 4개 나라 사례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염병 대응을 책임지는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준비 대응 사무차장도 미국이 내는 분담금은 대부분 의료 취약 국가에 투입된다며 총장을 거들었습니다. We'll obviously have to work with other partners to ensure that those funds can still flow. 라이언 차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말라리아 약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I would point out, however, that at this stage, hydroxychloroquine, norchloroquine have been as yet found to be effectiv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일주일 넘게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심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사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클로로퀸의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평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굴착기로 묘지를 미리 파놓아 붉은 흙이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u tô enterrando a minha mãe. Com 30 anos eu tô. Morreu nova. Com 57 anos. Posso perder meu pai a qualquer momento, que está internado, internou ontem. 브라질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넘게 발생했고 1,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 정도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브라질 보건당국이 이상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코로나19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증상이 약한 환자에게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주지사들도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클로로퀸은 브라질과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클로로퀸 사용 확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보건부 장관을 해임하면서까지 클로로퀸 사용 확대를 관철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트럼프 따라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인간은 물론 지구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입니다. 공기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이 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물속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만나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센터 정경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물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라고 하면 저는 대장균 아니면 중금속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 외에 또 어떤 유해 물질들이 있나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물속에 존재하는 이 물질이 어떤 것인지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두 앵커분께서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시죠. 네,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예. 우선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나쁜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유해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을 막아준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해 물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요. 네. 이거는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뭘까요? 그렇다면 저는 알코올, 술이 생각이 나는데 알코올 아닙니까? 네. 저도 좀 의견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아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면요. 네. 이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찾아낸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입니다. 페니실린이면 항생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약이자 독이라고 하셨으니까 항생제는 우리 몸에 있는 좀 해로운 세균도 막아주면서 유익균까지도 좀 없애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 항생제가 물속에서 발견이 된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과 심지어 양어장의 물고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분해가 굉장히 낮아서 배설물 등을 통해서 대부분 항생제가 자연 환경으로 그대로 유출되는데요. 영국 요크대 연구진은 사람과 동물의 배변이나 의약품 제조 시설, 패스처리 시설에서 항생물질이 유출돼 토양과 강으로 유입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72개국 711곳의 수지를 조사한 결과 65%에서 항생물질을 검출했으며 전체의 15.6%인 111곳의 항생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에서 조사한 그 결과로 봤을 때는 65%나 항생제가 발견이 됐다. 자, 이렇게 물속에서 검출되는 항생제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이렇게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항생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는 항생제 다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출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률이 높아서 슈퍼박테리아 출현 가능성이 큰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예. 슈퍼박테리아는 다양한 항생제에 적응해 살아남은 변이된 세균을 말합니다. 이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인체는 페니실린이 없던 시절의 인류처럼 큰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전혀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70만 명이 매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생제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남용할 경우에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과 같이 오히려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실 물속에 있는 항생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어떤 건지 빨리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인데요. 네. 바로 이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한 것입니다. 네. 페트병을 활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페트병으로 어떻게 항생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감이 도통 오지 않네요. 예,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가루가 물속 항생물질을 흡착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바로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입니다. 네. 이 소재는 작은 가루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표면적이 넓고 표면에 다양한 기능기가 존재를 해서 오염물질과 효과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착 공정 이후에 외부 자기장을 통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병에서 테레프탈산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야 되는데요. 테레프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자, 페트병을 자르는 모습이네요. 예, 그 반응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가위로 자른 다음에 믹서기를 이용해서 잘게 갈아주게 됩니다. 저 믹서기를 활용해서요?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이네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을 중합해 만든 고분자 물질인데요. 예. 이 테레프탈산만 선택적으로 분리, 추출하기 위해 몇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지금 어떤 액체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예. 녹이는 과정인가요? 녹여서 얻어진 물질이 바로 저 하얀색이 추출한 테레프탈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네. 100%를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된다면 예. 3g의 페트병에서 약 2.6g 정도의 테레프탈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네요. 예, 거의 페트병에서 한 85% 정도 이상이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테레프탈산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금속 이온과 우리가 추출한 테레프탈산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색깔을 띠는 저런 황토색의 색이 변했어요. 예, 특별한 물질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리해 된 다음에 얻은 물질을 이용을 해서 예. 또 추가적인 열 처리 과정을 하게 되면 열 처리를 또 거치고요. 네, 새로운 형태의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공성이라고 하면 내부나 표면에 빈틈이 많다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 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예. 자, 이전에는 이 항생 물질을 제거하는 그 어떤 기술이 쓰였던 건가요? 일반적으로 하수에 포함된 일반 세균이나 병원균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생산할 때 쓰이는 오존, 자외선 소독과 같은 고도 처리를 합니다. 네. 이러한 처리를 통해 대장균 같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항생제까지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처럼 하수를 고도 처리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실정이죠. 예. 살균 효과가 큰 오존, 자외선으로 동시 소독하는 하수 처리장은 우리나라에서 100곳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그래서 나머지 대형 하수 처리장 대부분은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외선 또는 염소로만 간단히 소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항생제보다 더 큰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처리 방식으로는 물속에 있는 항생물질을 제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개발한 기술인 다공성 탄소복합 소재는 이 항생물질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나요? 먼저 합성한 저희 소재를 가지고 흡착 가능성 평가를 위해 분석 장비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 0.01g 주입했을 때
약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90% 이상의 제거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예. 또한 흡착 소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네. 이 소재의 경우엔 흡착과 탈착 공정을 5회 반복해서 재이용을 해도 초기 성능 대비 약 90% 이상의 흡착 성능을 보임으로써 높은 안정성과 폭넓은 수처리 적용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네. 이 재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 이 물속 정화는 물론 우리가 쌓여 있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친환경적인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페트병의 수출길이 막혀서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 달에 약 2만 톤에 가까운 페트병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죠. 그렇네요. 비록 이번 연구가 원천 기술 개발 단계라서 아직은 실용화를 위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물속에 존재하는 항생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자원 확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파괴 주범인 페트병을 재활용하면서 또 우리의 건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이 또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의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분리수거된 일회용 알루미늄 캔이나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식장에서 폐기되는 해조류, 그리고 농작, 부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물속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폐자원을 단지 우리가 쓰임을 다한 쓰레기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환경 소재로 전환을 함으로써 폐기물의 잠재 가치를 이끌어내는 업사이클링을 선도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쓰레기 골칫거리라고만 생각했던 페트병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감염된 제주도의 피부관리사가 140명과 접촉했지만 늘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사례가 다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덥고 또 불편하더라도 나와 우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